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린다면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쯤에는 오늘을 결코 잊지 못할 날로 여기시게 될 거예요. 먼저 제가 처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죠. 꽤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자분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듣기에 너무 엄청난 얘기를 늘어놓길래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럴 땐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별로 믿음이 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고선 알려준 건 고맙지만 난 관심이 없다고 했죠. 전 15년 이상 건강식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대학 갈 형편이 못 돼서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건강식품 쪽으로 일을 하면서는 취미생활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배우길 좋아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전에 다 들어본 얘기를 끝도 없이 늘어놨지만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땐 그만 잘라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해준 건 고맙지만 정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없겠냐고 하길래 딱 하나만입니다 했죠. 나 대신 이걸 좀 알아봐주고 당신 의견을 좀 말해줘요. 당신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하길래 그래요. 물론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보낸 CD를 들어보니까 한 의사가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군요. 그걸 듣고 전 이게 정말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란 걸 알 때까진 얘기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했죠. 전 오클라호마주 출신으로 어려서 서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카우보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 말이에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 가서 누군가 가짜 약들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하다가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엉터리 약장사로 치부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엮이기 싫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만약 누군가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주면서 무언가를 권해줬는데 나중에 제가 약속한 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에겐가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고 나서 결국 피해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보내준 걸 받아서 한 의사가 얘기하는 CD를 듣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계기가 됐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그 다음 3주 내내 직장을 나가면서 100시간 넘게 투자해서 정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실이 맞더군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에게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몇 주도 안 돼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2달 전에 사다 놓은 소화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글쎄, 2달 동안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가에 늘 각질이 비늘처럼 벗겨지거나 했었는데 그게 깨끗이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줍는데 예전처럼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퇴행성 요통 때문에 늘 아팠던 허리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4살 되신 아버지는 83살 때 오래전부터 성가시게 했던 눈가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은 당뇨 때문에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와서 병원약을 끊게 됐죠. 어머니의 친구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제 어깨를 꽉 잡으시며 하는 말이 절대 그 제품 떨어지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셔서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창 갱년기 증상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온몸이 후끈거리는 열감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3달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조사한 뒤에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제 인생을 걸고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말이죠. 단순한 생계수단을 떠나서 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 병을 앓고 계신 분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건강한 분은 노화를 늦춰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치료약이 아니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어떤 것도 치료하거나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골다공증이나 암 종양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하로 인한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질병들은 여러분 신체의 역기능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런 질병에 걸릴 일이 없겠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채워지면 잃었던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과학이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해내 질병이나 통증을 극복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편화될 때까지 5년, 10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 기술로 여러분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자,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 알고 싶으신 건 맞죠? 좋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즐겨 쓰는 단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전체 주제의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테니까요. 그 단어는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모형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패러다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공을 제한시키는 믿음의 체계. 성공을 제한시키는 믿음의 체계. 140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1400년대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요? 그때는 모두 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란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그런 거짓 이론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죠. 지구는 둥글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던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는 호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극동지방까지 낙타나 당나귀 등을 타고 가서 물건을 싣고 돌아와서 그 물건들을 파는 캐러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거죠.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자,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면 훨씬 빠를걸? 이라고 말했다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해되세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신의 일자리를 뺏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드릴 이 정보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회사들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나쁩니까? 아니죠. 동기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건 영양 분야입니다. 약물이나 약이 아니죠.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서 공부할 때 영양에 대한 수업은 보통 1시간 정도 받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건 균형 잡힌 식사에 과일, 채소, 곡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정도죠.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의학 교육이나 수련 과정은 거의가 다 전부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조직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양입니다. 이쪽에 기능을 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수백 년 전에 로얄 네이비라고 불리던 영국 해군들은 괴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괴혈병은 한 번 걸리게 되면 대부분 육주 안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주변에 암 진단받고 나서 육주 안에 죽은 사람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의 암은 보통 6주보다는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주 만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 있다면 엄청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병으로 불려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라임을 빨아먹은 한 선원이 다른 선원들처럼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 걸 보고 다른 선원들도 라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을 그래서 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후부터는 괴혈병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한때는 6주 만에 목숨을 앗아갔던 무시무시한 질병이었는데 이제는 비타민C 결핍증 정도로 가볍게 불립니다. 이젠 그 중요성이나 같이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비타민만 보충해주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만약 6주 동안 비타민C를 안 먹어서 괴혈병에 걸렸는데 그 후로 6주를 더 못 먹게 되면 괴혈병으로 죽겠지만 만약 11주하고 3일 정도 지난 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타민C가 괴혈병을 고칩니까? 아니죠. 영양 보충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식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발견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 정부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화상의 치료법을 찾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공격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알로에 베라 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로에 베라 식물에서 겔을 채취해 방사능 화상 부위에 바르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었죠. 원래 방사능 화상은 없어지지 않고 흉터가 그대로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지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잘 보존해서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식물에서 채취하고 나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게 되자 그 후론 관심을 못 끌며 선반에 방치됐습니다. 그때는 알로에 베라에 대한 반응이 서로 엇갈렸던 시기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품 연구를 해오던 한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알로에 베라의 약효 성분을 연구하는 과제를 맡았던 빌 박사였습니다. 빌 박사는 알로에 베라를 조사해서 어떤 성분이 치유력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 끝에 빌 박사는 드디어 만노즈라고 불리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만노즈는 탄수화물 종류의 하나인데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죠. 탄수화물은 당분이라고 할 수 있죠. 탄수화물은 당분입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런 탄수화물과는 다른 종류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과 당분 얘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당분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엔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 즉 당분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노즈도 그 중에 일부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살찐다면서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데요. 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탄수화물이죠. 당분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난 당뇨라서 절대 못 먹어. 아니요, 이건 다른 종류의 당분이란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당류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그건 의학 용어로 주로 쓰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새로운 용어는 그리스어로 달달한 뜻인 글리코 영양소, 즉 당영양소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빌 박사가 발견한 만노즈도 역시 알로에 베라에서 채취한 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졌죠. 그래서 분자 구조 안정화를 연구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후론 채취해서 선반에 두고 다음 주나 다음 달 아니면 다음 해에 써도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 박사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치료하는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다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발견을 한 다음엔 시험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해온 달라스 워스 메디컬 센터의 임상의학 전문가인 레지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레지 박사는 그 분야의 권위자였죠. 빌 박사는 레지 박사님, 이런 분자를 발견했는데 시험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 뭡니까? 하는 레지 박사의 말에 만노지란 탄수화물입니다 라고 했죠. 레지 박사는 쓸데없이 웬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건 패러다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은 필수 영양소지만 탄수화물은 단순한 에너지일 뿐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일 뿐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패러다임을 벗어난 것이었기에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이 만노즈를 마시는 주스 형태로 먹은 뒤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편지를 보여주며 설득한 결과 좋아요, 한번 해보죠 라는 승낙을 얻은 뒤 에이즈 환자들에게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90일간 에이즈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했는데 90일이 지나자 71%의 환자들이 월터 리드 점수치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골프처럼 낮은 숫자가 더 좋은 점수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5점 몇 %에서 1점 몇 %대로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갖고 있던 여러 합병 증세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지 박사와 빌 박사는 에이즈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가했습니다. 이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전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전 여기 조그만 마을에 살았는데 옆에 한 마을이 있었고 사이에도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에이즈 환자가 살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에이즈는 끔찍한 병이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죠. 그래서 전 학교에 갈 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른 풍경을 보려고 이렇게 돌아왔죠.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아십니까? 그 두 박사님은 심포지엄에 참가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만노즈가 탄수화물이란 이유로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만 봤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은요, 힘을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전에 경마를 할 때 경기 전엔 항상 탄수화물을 더 먹여서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게 탄수화물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다른 기능을 하는 탄수화물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박사님은 무대에서 비웃음을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결과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확증 연구에 돌입했죠. 그래서 다른 에이즈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또 90일을 임상에 들어간 뒤 69%가 넘는 향상치를 확증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론 예상 임상시험으로 불리는 연구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환자의 바이러스 수치와 다른 자료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악화됐는지를 살펴본 후에 새로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방식의 예상 임상시험을 거친 결과 92.5%나 되는 정확도를 확보해냈습니다. 26명의 에이즈 환자들 중에서 16명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부 죽은 게 아니고 7명은 죽고 3명은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상이 빗나갈 거라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빗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연구원이나 박사님들과 얘기해보니까 이런 수치는 제약회사 임상시험에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빌과 레지 박사는 이걸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와 시험을 거쳐서 FDA로 갔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FDA에서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FDA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첫 번째는 독성 검사 테스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를 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가 절반 정도 죽을 때까지 양을 계속 늘리면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LD50이라고 불리는 치사량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양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LD50 수치보다 낮춰서 복용량을 정해 사람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연구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거죠.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약을 먹는다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을 먹은 뒤에 다른 약을 또 먹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야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한텐 다행한 일이죠. 세 번째 조건은 약 라벨에 뭐라고 표기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약이 한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많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파란색 약을 먹고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면 와, 이런 이 특정 약에 문제가 있군 하고 파악한 뒤에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하니까요. FDA에서 레지와 빌 박사한테 치사량을 물었을 때 치사량 시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인 P450 수치는요? 하고 묻자 시험했지만 상호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은커녕 오히려 약 효과를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벨은 무슨 약으로 표기해야 됩니까?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이즈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 체계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감염에 노출되게 되니까요. 다른 모든 질병들, 그러니까 암, 종양, 크론시병, 섬유 근통 등 다양한 합병 증상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들이 알로에, 즉 만노주를 먹게 되니까 그들의 다양한 합병 증상들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에이즈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암 종양도 없어지기 시작했고 당뇨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섬유 근통 그리고 다른 암 등 모든 합병증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FDA에서 라벨에 무슨 약이라고 표시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레지 박사님은 그러니까 에이즈, 암, 당뇨, 심장병, 섬유근통 이것저것 FDA 심사관은 손을 들고 그만하라고 외쳤고 이건 약으로 승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약은 독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며 한 가지 증상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에요. 뛰어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약으로 시판할 수는 없습니다. 약이 아닐 경우 그것의 효과에 대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치료하거나 고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물도 다 떨어지게 된다면 저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 물을 마시면 탈수증이 치료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전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물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거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으로 승인을 받아야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지만 또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레지와 빌 박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독성이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처럼 약효를 주장하지 못한 채 팔리게 된 거죠. 하지만 7년 내내 판매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지 박사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던 레이란 이름의 남자를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정확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대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레지 박사님, 그러니까 문제는 이 제품이 필수품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분의 필요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필요한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누군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매장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팔리겠습니까?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교육을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첫 해만 9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판매됐고 초창기에 몇백억을 기록하더니 현재까지 이 제품으로 1조 원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40분 계십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런 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연도를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생겼고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또한 미국 내에서도 과학자들과 의사들에 의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여서 증거의 본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된 이론들이 한데 어우러져 증거의 본체를 이뤘는데 1994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DSHEA 조항이란 새로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식이보조 보건교육에 관한 법률로 과학적으로 인증된 것에 한해 자연식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빌과 레지 박사와 메나테크 회사가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그때까지도 무엇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사람들의 건강이 나아졌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1996년에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퍼의 생화학이란 의과 대학교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의 56장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실리게 됐습니다. 페이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바로 그 복사본입니다. R.K. 머레이 박사가 이 책을 집필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세포 표면은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줄기들이 뻗어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의 몸은 이런 아미노산을 흡수해서 여러 가지 조합과 연결 과정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단백질의 각 끝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가지처럼 뻗은 채 붙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레이 박사가 이 8가지로 이루어진 특별한 탄수화물들이 세포 표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교과서에서 밝힌 것이죠. 그 8가지 중 하나가 빌 박사가 예로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 베라에서 발견해낸 만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 박사가 생각하길 만약 사람들이 그 탄수화물들 중 하나를 섭취해서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면 8가지 탄수화물을 다 먹었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해 1996년에 8가지의 탄수화물 모두를 찾아서 그 새로운 조합물로 같은 해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한 가지가 아닌 8가지의 조합물을 섭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까지 훨씬 더 빨리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아직도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으니까 더 좋아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9년에 이 과학과 연관된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차례나 언뜻 다른 것 같지만 세포와 관련된 주제로 노벨상을 잇따라 타게 된 것입니다. 모두 우리 몸의 세포가 이 8가지 탄수화물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우리 몸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른 세포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손을 베었을 때 우리 몸은 여기에 상처가 났다. 출혈을 정지시켜야 돼. 아이고, 응고제가 필요해. 출혈을 막는 응고물질이 필요하다고. 아이고, 딱지도 만들어야 돼. 면역 세포들도 출동시켜서 박테리아와 싸우고 감염되는 것도 막아야지. 이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죠. 과학은 오랫동안 그 의사소통은 전부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아닌 단백질에 붙어있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탄수화물은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시죠? 여러 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수화물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여러 모양을 갖고 있고 그 연결 방법에 따라 세포들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시죠?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 여기에 이런 4가지 기호들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께 이 4가지 기호들이 뭘 나타내는 건지 물어본다면 답이 나오기까진 아마 하루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죠. 이 4가지 기호들은 알파벳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 4가지를 이용하면 알파벳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단어, 문장, 제약회사 광고문, 그리고 그 광고문에 줄줄 따라붙는 주의 경고사항 5장 정도는 무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의사소통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고 싶을 땐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여기에 써도 여러분과 저는 문제없이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린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빠진 하나가 다시 채워질 때까지는요. 제가 빠졌던 기호 하나를 채워 넣으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제 말을 이해하게 되죠. 이건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이 끝내준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학 시절 끝내준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든지 끝내준다였죠. 저녁은 끝내줬어. 영화는 끝내줬지. 어제 데이트는 와 끝내줬다. 전봇대 붙잡고 키스라도 했냐? 그럼 어땠어? 끝내줬어. 모든 게 끝내준다로 통했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랜드 캐년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의 협곡 끝에 서봤더니 그 장대한 규모에 너무 놀라서 그만. 또 그 넓이는 얼마나 넓던지 또 그 깊이는 얼마나 깊던지 제 입이 저절로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하고요. 그때 비로소 끝내준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랜드 캐년의 끝내준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신 것처럼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저희 현대 식단은 8가지 탄수화물을 더 이상 예전처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대신 2가지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6가지가 부족한 거죠. 8 빼기 2는 6 맞죠? 6가지의 탄수화물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세포는 결핍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선 8가지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 6가지가 부족하다는데도 그때까지 전 건강했거든요. 거기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몸이 부족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 탄수화물은 우리가 아는 당분처럼 체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로 불리지 않는 당분과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를 다 합성해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사냥하고 돌아다니면서 자연에 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따먹으며 탄수화물을 공급받았었는데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탄수화물을 못 먹게 될 때는 다른 걸 통해서 그 탄수화물을 공급받을 때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게 변했습니다. 현재는 2가지를 뺀 6가지는 거의 못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합성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결핍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전까지는요. 그 결핍이 채워지면 우리 몸은 다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내주는 거죠. 이 탄수화물들은 필수 영양분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어주지 않으면 몸에서 힘들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고요. 또 있죠.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의사소통 외에 몇 가지 다른 기능을 요구하게 되는데 또 다른 필요들도 채워줘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물론 의사소통 기능이고요. 제대로 통신이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화가 시작되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호르몬 감소가 바로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분명 차이가 있죠. 세계 어느 지역은 사람들이 110살, 120살, 140살까지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가 있는데 거기는 110살의 할머니가 겨우 65살로밖에 안 보입니다. 남자들의 전립선암도 없고 여자들의 유방암도 없고 소아암도 소아당뇨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저희들처럼 빨리 노화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 거의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나가 있어도 그런 데는 눈요깃거리도 많겠죠? 그들은 피부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식생활을 면밀히 조사해봤더니 그들은 평균적으로 50에서 80mg 정도의 식물 유래 호르몬을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 유래 호르몬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 혹은 야채가 밭에서 숙성될 즈음에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 식단엔 거의 없습니다. 이 영양소는 씨앗이 발아할 때 생겨서 씨앗을 보호해주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토마토를 직접 밭에서 길러 드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가게나 식당에서 사 먹죠. 그 둘은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밭에 가셔서 막 빨갛게 변하기 시작하는 토마토를 2개 골라서 하나는 따서 창가에 둬보시고요. 다른 하나는 밭에서 그냥 완숙될 때까지 두고 창가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밭에서 나온 토마토는 맞죠? 그럼 숙성된 씨를 둘 다 빼서 심어 보십시오. 나중에 아시겠지만 밭에서 얻은 씨앗은 저처럼 아주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창가에서 얻은 씨앗은 야윈데다가 아주 보잘것없이 자랄 겁니다. 이분처럼요.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식물 내재 영양소가 다르니까요. 그런 걸 먹어줘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린 더 이상 밭에서 숙성된 과일과 야채를 못 먹고 있기에 식물 내재 영양소, 식물 유래 호르몬을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동물성 호르몬이 아니라 식물 유래 호르몬이요. 어떤 분들은 호르몬 하니까 걱정부터 하시는데 식물 호르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성분이죠. 현재 우린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2에서 5mg입니다. 꽤 걱정스러운 수치죠. 세 번째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도 아니고 조절작용도 아닌 비타민 또 미네랄 같은 영양소로 각 세포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런 영양소들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90% 이상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합성된 것으로 우리 몸이 겨우 사용할 정도의 합성 비타민 미네랄일 뿐입니다. 베타카로틴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또 베타카로틴이 암 예방에 도움된다는 분은요, 둘로 나눠지는데요.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베타카로틴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베타카로틴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통인자라고 불리는 음식물 속에 있는 작은 연합 요소들이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하지만 비타민 A가 암을 유발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제약회사들도 시험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내려고 몇 가지를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빼버린 다음에 과도한 복용량을 여기서 취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복용량을 늘리는 대신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된 거죠. 우리가 못 보는 미세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병에 걸립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식물 유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네 번째 요소는 세포의 방어 능력을 돕는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공장들이 있는데 어떤 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어떤 건 인슐린을 생산하고 또 다른 건 탄수화물 가지로 연결된 단백질 줄기를 생성해냅니다. 모든 공장에서는 부산물과 쓰레기가 생겨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몸 안에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서 항산화제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먹거리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껏 먹는다는 게 1,000원짜리 햄버거 먹고 심장마비나 걸리죠.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이 결핍됐어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대사회의 모든 독소들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우린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 살 땐 이런 독소들도 없었고 필요한 영양분들은 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죽고 더 오래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은 새로운 정보가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발견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요. 처음에 제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만약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왜 내가 아는 의사는 이걸 모르냐는 거죠. 합법적인 사실이라면 알 법도 할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받는 연장 교육은 거의 다가 제약회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린 영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의사들은 별 효과 없는 주장을 하는 영양보충식품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분자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특허받은 조합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회사들은 어떤 것도 안정화시키지 않습니다. 우수품질 제조 공정도 지키지 않고요. 다른 회사들을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영양약재 회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건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 회사가 품질 제조 공정을 준수해서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병 속에 들어있는 알약 하나하나에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또 각 병에 동일한 함량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의사들한테 영양보충식품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영양산업의 어두운 그늘에 방치되어 있었죠. 공감들 하시죠? 의사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의사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 체크하기보다, 왜냐하면 사실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성분이 약물과 부작용을 일으킬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모험을 하기보단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요.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자신도 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부분은 무시해버립니다.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문제될 거 없죠. 그럼 제가 말하기를 의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낼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생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의사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또 아무것도 경험이 없다면은 그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이 분야에서는요.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당 생물학이나 당질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학이 아닌 과학 분야에서요. 그것도 당 과학 분야에서요.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죠. 과학계에선 새롭게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숫자를 여기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라이코프로틴, 즉 당 단백질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논문이 발표된 건 1950년이었습니다. 1950년, 1970년대에는 당 생물학에 관련된 논문이 500개 발표되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아닌 생물학에 관해서였죠. 1970년대에는 500개의 논문, 1980년대에서는 1,500개의 논문이 발표됐고 1990년대에서는 4,000개로 증가했습니다. 500, 1,500, 4,000개, 그럼 2000년대에는요? 2만 개나 발표됐습니다. 폭발적인 증가 아닙니까? 1998년 액타 애나토미카라는 저명한 해부학자는 3월호에 당 생물학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지금 얘기한 글리코 영양소가 아니라 좀 전에 설명드린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서였습니다. 전체 기사 중에서 발표됐던 한 가지 문장을 보면 글라이코실레이션 없이는 생명도 없다.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 표면의 탄수화물 구조물과 단백질이 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뿐 아니라 2000년도 사이언스지 3월호에도 역시 표지 제목으로 당 생물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눈에 띄는 기사들이죠. 그리고 2003년 2월엔 미국의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인 MIT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를 표지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10대 신기술들. 그게 뭔지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꽤 인상적인 문구죠.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신기술이라뇨. 당 생물학에 관한 연구, 인체의 글리코폼, 당형에 관한 연구, 단백질 줄기와 거기에 붙은 당 탄수화물에 관한 연구가 바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대 신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왜일까요? 뭔가 엄청난 게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모든 주요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이 탄수화물들을 합성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즉 대량 생산해내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면이 있어서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고난도의 기술인 거죠. 미국엔 미국 의사연합회가 있습니다. 유럽엔 왕립의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면역학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 생물학만을 연구하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 연구
몇 년 전에 미국 정부에선 340억 원을 몇 개의 대학 연구소에 투자해 세포 표면에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밝혀낸 사실은요,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기사가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데일리 신문입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서 연구한 건 낭포성 섬유증에 관한 거였는데 어떤 게 밝혀진지 아십니까?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사람들은 세포에 침입한 독특한 박테리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고, 세포 표면에 있는 당 단백질의 생산을 막고 있는 세포의 생산 능력을 손상시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당 단백질 줄기들이 손상되어 있었고, 모든 당 단백질 구조들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낭포성 섬유증의 치료법을 연구 중이죠. 하지만 전 텍사스에서 온 11살의 한 소녀가 10,0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 18살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 몇 달 만에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게 됐어요. 지난주엔 다른 50명의 소녀들과 함께 장거리 크로스컨트리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거기서 전 4등을 했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아이들은 뛰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걸을 뿐 숨쉬기도 가쁘죠. 그 소녀는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년에 다시 와라, 검사 안 해도 돼, 정말 놀랍다라고 했고, 소녀의 부모는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더 이상 딸의 가슴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 전달하더라도 그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저처럼 진지하게 알아보고 확인해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대가로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자체가 어떤 걸 치료하는 건 아니죠. 다만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무장시켜주는 겁니다. 텍사스 남부에 사는 한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후에 수술을 해서 잘라내기로 했는데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다시 봉합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유명한 앤더슨 암센터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굉장히 희귀한 종류의 육종암으로 판명됐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에 걸린 사람 중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3달밖에 안 넘었어요. 만약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 한 달 정도는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2시간 반 동안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정보를 듣게 됐는데 20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고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희망을 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이건 질병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과 싸우든지 상관없이 이건 질병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나눈 제 말씀을 못 믿으신다면 더 나은 삶과 더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다면 직접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을 갖고 알아보신다면, 그래서 확신이 들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은 벅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에 대한 새 희망을 찾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